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7. 공을 세워 은혜를 갚은 관우. 한편 기주의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크게 상심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도 알 수 없었고 처자식은 조조에게 잡혔으니까요. 원소는 사실 조조가 있는 허창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다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비를 돕는다는 핑계로 황제가 있는 허창을 칠 수 있게 되었지요. 원소는 가장 아끼는 부하장수인 알량을 선봉으로 삼아 백마연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곧바로 대책을 회의했어요. 관우도 참여하여 자신이 선봉을 맡겠다고 했지요. 관공께서 수고하실 만큼 대단한 적이 아닙니다. 만약 위급하면 그때 도움을 구하지요. 조조는 직접 정예병 5만을 이끌고 백마 땅으로 진격해 산 위에 진영을 세웠어요. 이후 옛날 여포의 장수였다가 투항한 송원에게 지시했지요. 당장 적장 알량의 목을 베어 오너라. 송원이 용기 있게 돌진했지만 알량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송원은 얼마 겨루지 못하고 알량에게 죽고 말았지요. 그 뒤로 위적과 서왕이 차례로 나섰으나 위적은 죽고 서왕도 부상을 입고 도망쳤답니다. 알량의 무력을 본 조조는 서둘러 모든 장수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때 책사 정욱이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이제 알량을 상대할 사람은 관우밖에 없습니다. 유비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우를 내보내 원소의 대군을 물리친다면 원소는 화가 나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죽으면 관우는 승상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정욱의 말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를 불렀어요. 제가 당장 달려가서 알량의 목을 베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관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적토마에 올라 청룡언얼도를 휘두르며 산 밑으로 달렸습니다. 알량은 산 위에서 달려오는 장수를 보고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관우의 청룡언얼도가 지나간 뒤였어요. 알량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관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원소군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조조는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원소군을 쳤지요.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원소군은 조조의 정예군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원소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조조군에게 쓰러지거나 도망가기에 바빴답니다. 싸움이 끝나고 관우의 실력을 직접 확인한 조조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관훈장은 정말로 대단한 장수여. 하늘에서 내려준 재주가소. 그러나 관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의 재주는 말할 거리도 못됩니다. 제 아우 장비는 100만 대군 속에서도 적장의 목 베기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듯 합니다. 조조는 이 말에 매우 놀랐지요. 한편 전쟁터에서 도망친 원소군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알량 장군의 목을 벨 수 있는 장수는 오직 관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원소는 크게 화를 내고 유비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서주에서 도망친 이후로 관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는 이유로 예단을 하십니까? 유비의 말에 원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알량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때 원소가 아끼는 또 하나의 장수 문추가 나섰습니다. 저를 문추 장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말입니다. 또 정말 관우인지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유비도 출전하겠다고 했지요. 이에 문추가 7만의 병사를 데리고 선봉에 서고 유비는 3만의 병사를 데리고 후위에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연진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군량과 마초, 병기, 탄약을 수송하는 부대를 앞에 세우고 군사들을 그 뒤에 따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을 가장 선봉에 세우다니 주변 장수들은 어째서 조조가 이런 계책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문추가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여 선봉에 섰던 보급병들이 군량과 마초, 수레와 말을 모두 두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방을 둘러보고는 남쪽에 있는 산 위로 병사들을 이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잠시 기다렸지요. 조조군의 군량과 수레를 운반하는 군대를 손쉽게 무찌른 문추의 군사들은 긴장이 풀어졌어요. 서로 군수품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뒤엉키며 다투기까지 했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말들을 잡으려고 군대의 행렬이 무너지고 진영의 형세가 어수선해졌답니다. 산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조조는 즉시 총공격을 명했어요. 원소군은 갑자기 물밀듯이 내려오는 조조군을 보고 깜짝 놀라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문추는 도망치는 병사들을 통솔하려 했지만 너무 혼란한 상황이라 그럴 수 없었지요. 결국 문추도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망치는 문추의 뒤를 조조군의 장수 장유와 서왕이 쫓았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문추는 돌아서서 활을 쏴 장효를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바닥에 굴러떨어진 장효를 향해 큰 칼을 휘두르는데 서왕이 큰 도끼로 이를 막아냈어요. 몇 합을 서로 나누다가 문추의 군대가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들을 둘러쌀 것을 걱정한 장효와 서왕이 도망쳤고 문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혼란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10여 기의 기마병들이 문추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적장 문추는 달아나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관우였어요. 관우와 창을 몇 번 부딪힌 문추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아님을 알아채고 곧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말은 적토마였어요. 도망치는 문추를 따라잡은 관우는 알량에 이어 문추까지 해치워버리죠. 이 광경을 멀리서 유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관우가 살아있었구나. 유비는 너무 기뻐 관우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조조군이 몰려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지요. 아끼던 장수를 2명이나 잃은 원소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씩씩거리며 유비를 끌어내 참아라고 명령했지요. 이것은 조조가 원소님의 손을 빌려 나를 죽이기 위한 계책이옵니다. 유비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조조는 제가 공께 의탁한 것을 알고 관우를 내보내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께서 노여워 저를 죽이실 테니 조조로서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눈의 가시를 없애는 셈이 되겠지요. 원소는 그제야 조조의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우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는 큰 손실을 보고 우리 편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소는 생각했어요. 알량과 문추를 잃었지만 대신 관우를 얻게 된다면 이건 10배는 낫지 않은가? 원소도 기뻐하며 유비를 살려주었지요. 얼마 뒤 조조의 사촌동생 조응은 조조에게 이 연암의 황건적 유벽과 공도가 반란을 일으켜 지원군을 요청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관우가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지요. 조조는 관우를 연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연암 근처에 진영을 세운 날 염탐꾼 하나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관우가 자세히 보니 송건이었습니다. 서주성이 패하고 나서 그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곳에 있는 것이오? 송건은 자신이 연암으로 피신온 것과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알렸어요. 관우는 자신이 조조에게 항복한 3가지 조건을 알려주며 이제 유비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곧 찾아가겠다고 하였지요. 형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소. 호창으로 돌아가 조조를 만나 하직 인사를 올린 뒤 형수님들을 모시고 형님을 뵈러 갈 것이라 전해주시오. 이렇게 관우는 연암에서의 황건적 토벌을 마친 뒤 조조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허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입었던 은혜는 알량과 문추를 해치우고 황건적 들을 토벌하면서 모두 갚았으니 이제 유비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죠. 다음 편 예고. 이제 유비를 찾아가려는 관우. 과연 조조는 약속을 지킬까요? 유비, 관우, 장비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